저출산 문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올 들어서 신생아 수가 급감하자 정부가 단기 보완 대책을 어제 내놓았는데요. 올 들어서 6월달까지 상반기에 태어난 애가 21만 5,200명으로 작년보다 12,878명이 적고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2005년보다는 7,712명이나 적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연말까지 신생아가 전부 올해 태어난 애가 41만 명대로 추락을 해서 한국에서 인구 통계가 시작된 192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달에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신생아가 44만 5천이고 2020년엔 48만 명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당장 올해부터 차질이 생기자 정부가 대안을 내놓는 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 즉 임신하기 어려운 부부에게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남성 육아휴직 수당 인상 등을 대책이라고 발표했는데, 그러면서 신생아가 2만 명 더 태어날 거다라고 이 긴급 처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현재 난임 부부가 21만 명인데 이러한 부부들이 정부의 돈을 지원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가 10년간 10만 명이고, 특히 작년에는 전체 신생아 4% 19,103명이 정부 지원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처럼 효과가 검증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을 내달부터 저소득층에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로 확대를 하게 되면 대상자가 5만에서 9만 6천 명으로 늘어나서 연간 10,000명 안팎이 더 나올 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뭐 여성 근로자들에게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모든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과 똑같이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2시간씩 줄여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와 남성 육아휴직 수당 인상 등을 시행하면 내년 신생아 수가 2만 명 더 늘 거다, 이렇게 정부는 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대책으로는 신생아를 약간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은발의 오줌 누기다, 경기 침체와 취업난으로 결혼조차 꺼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획기적 대책 없이는 출산율 하락을 반전시키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혼인과 출산 연령대인 젊은 층이 1984년 이후 정부의 산하 제한 정책, 그때부터 주로 집중적으로 시행됐죠. 거기에 따라 태어난 저출산 세대여서 이 가임 여성이 급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숫자가 적은 거죠. 정부가 애 작게 낳으라고 가족 계획이니 뭐니 한참 많이 할 때였습니다. 현재처럼 출산율이 1.2명으로 계속 유지되면 3, 4년 내에 40만 대가 깨어지고 39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가임 여성이 10년간 연평균 11만 명씩 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들이 고학력자 또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 결혼을 만원을 해가지고 첫 출산 연령이 31세가 평균이 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결혼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이 올 상반기에 14만 4천 건으로 작년보다 7.6%가 줄었다는 거예요. 이런 추세면 올해 혼인 건수가 80년 이래 처음으로 30만 건 미만으로 떨어지고요. 이렇게 되는데, 자,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본질을 좀 이야기하자면, 지난 10년간에 우리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투입된 돈이 150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OECD 가운데 꼴찌인데 1.24명입니다. 10년간 정확하게 151조를 퍼부었는데, 자, 올해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거나 10명 미만의 초등학교가 1700개고 10년 사이에 문을 닫거나 동폐합된 초등학교가 643개고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151조를 10년간에
그냥 저출산 대책이니 뭐 무슨 온갖 대책으로 찔끔찔끔 돈 써서 낭비하지 말고요. 10년 전부터 한마디로 매년 그러면 해마다 15조쯤 되지 않습니까? 15조로 젊은 사람들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정부가 그 사람들에게 싼 가격으로 평생을 살 수 있는 주거를 공급해주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에 맞게 일정한 부분을 주거 비용으로 지불케 하면서 그걸 갖다가 자기가 갚아나가는, 즉 모기지 방식으로 집을 갖다가 사실상 소유케 하는 부분, 그 젊은 사람 중에도 잘 나가는 사람은 좀 큰 거, 또 젊은 사람 중에 생편이 좀 어려운 사람은 좀 작은 거,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정부가 원가에 지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싱가포르식으로 보급을 해왔더라면 저출산이 아니라 지금 정상적 출산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제일 문제가 뭔 줄 압니까? 뭐 난임 여성을 보조하고 육아 뭐 출산 휴직이나 육아 휴직을 시켜주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 명 놓을 때 찔끔찔끔 뭐 출산 지원비 주고 뭐 세 번째 놓으면 돈 얼마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출산율이 떨어지느냐? 지금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중산층이나 서민의 자녀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요, 부모한테 물러받은 게 없다면. 자, 그래서 젊은 세대에서 3포, 5포, N포 세대가 나오면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과 내 집 마련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자,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할 건데 연애를 안 합니다. 자, 결혼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을 가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 요까지 겨우 통과한 사람도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애를 안 놀라 하거나 나도 한 명만 놓고 끝납니다. 자, 이 집이라는 경제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원인을 다른 쪽에서 자꾸 찾으니까 그 답이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오죠. 왜 저출산 문제가 주거 문제하고 관계 있다라는 부분을 모릅니까? 한 신혼부부라는 게 뭡니까? 집 아닙니까? 옛날에 신혼부부 생각하면 집들이 아닙니까? 집이 있어야 그 안에서 생식을 하기 위한 것이나 사회적 재생산을 하기 위한 활동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요즘 남녀가요, 서로 가난한 배우자를 만나서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살겠다고 하면서 서로 여혐, 남혐이고 공격해대고 있는 걸 모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애를 키우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자, 그 비용의 상당한 부분은 사교육부입니다. 지금 뭐 누리 예산이니 뭐 무상급식이니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부어도요, 급식은 개판이 되어서 급식의 비리가 만발하고, 그 다음에 뭐 누리 예산에도 그만큼 또 유치원 비용이나 이런 거는 올라가 버립니다.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못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사교육비가 수십조가 되어서 그 사교육비를 갖다 부어야 애가 대학을 그런 데로 가게 되고, 또 대학 가는 방법도 공정하지 못해서 입학사정관이니 수신이 정신이 뭐 학생 기록부니 온갖 비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스템에서 돈이 들어가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주거와 교육, 이 두 가지 문제에 집중을 해야 저출산이 해결될 건데 왜 엉뚱한 데 가서 놀고 있으면서 돈은 돈대로 이런 식으로 쓰면서 병원 좋은 일이나 시키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눈앞에 단기적 정책만 구사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정부의 태도가 지극히 한심합니다. 이 나라 공무원들 대가리 속을 들여다보면,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 권력자의 머릿속을 보면 이 나라는 나중에 인구가 거의 없어져서 빈 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나니까 상반기에만 54조가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 늘어나는 부분 중에 중요한 주범이요, 수도권 등에서 아파트 분양이 늘어나면서 급증세를 보이는 집단 대출, 즉 아파트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건설회사가 은행하고 어제도 말한 것처럼 보증서를 끊어서 이 대출을 받아 가지고 누구든지 다 줘버리는 부분입니다.
이분이 상반기에만 11조 9천억 12조가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이 가계 빚을 잡는 이 처방을 냈는데요. 그런데 이 처방이 가계 빚을 잡으려니까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꺼지고, 그래서 어정쩡하게 부동산마저 위축될까봐 한마디로 부동산 물량을 좀, 공급 물량을 줄이는 쪽으로 택지 공급을 깐깐하게 제한하고 미분양 관리 지역을 관리를 강화하고 주택대출 분할 상환 고정금리 비중을 이렇게 확대하고 집단대출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얼마 전까지 또 월세 빌려준다더만 또 무슨 전세 대출을 강화합니까? 관리를 강화한다면 안 빌려준다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한계 취약 대출자를 관리를 강화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동시에,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이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지 않아서 엑셀도 같이 밟고 있는 거다. 부동산 물량을 줄여서 사실상 부동산의 가격을 올리고자 하는 대기업 건설사들의 이해에 치중하는 거 아니냐. 즉 부동산에 대해서 전매 제한이 있는 부분들, 즉 분양권을 갖다 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단속하겠다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요즘 저금리 시대에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에 꾼들은 전부 버블 세븐이나 이런 지역의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어떤 형태로든 잡아두려고 3개, 4개씩 잡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가계부채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붙은 수도권 분양, 재건축은 오히려 더 타오를 수 있다. 유례없는 초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는데 시중 자금 유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개포 주공의 이 청약이 100대 1이 넘는다. 거기 재건축에 그렇다는 거죠. 대출 줄이려 공급 축소한다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거다. 그래서 정부가 정확하게 가계빚의 개념을 이해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를 갖다가 대응을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해외 주요국가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빚을 진 가구의 총자산이 부채의 4.4배에 달하고 소득 40% 가구의 가계부채 70%가 몰려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금융위기로 이렇게 번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위험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가계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전체 소득에서 세금이나 연금이나 뭐 이자로 나가는 거 빼고 실질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돈, 즉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4.2%랍니다. OECD 23개국 평균, 즉 130.5%인데요. 그것보다 30%가 높다는 겁니다. 유로존의 금융위기 진원지로 꼽히는 피그스라고 하는 나라,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런 국가들보다도 20에서 70%가 가계부채 비율이 가처분 소득 대비 높다는 겁니다. 자, 금융위기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계속 늘어났어요. 2008년부터 2014년 사이에 20%가 늘어났습니다. OECD 23개국 평균의 12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23개국이 평균이 2008년부터 2014년 6년간에 1.6% 늘어났습니다. 자, 미국은 오히려 가계부채가 줄어들었습니다. 마이너스 21.9%, 영국은 마이너스 22.5%, 독일은 마이너스 5.8%입니다. 일본이요, 91년에 버블 붕괴를 겪고 난 이후에 일본 사람들의 목표가 뭔가 하면 부채 축소였습니다. 은행이 아무리 돈을 빌려가라고 해도,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서 경기를 이렇게 부흥시키자 해도 일본 기업이나 가게는요, 한번 당해서 쓰러지는 걸 보니까 빚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구나. 돈만 생기면 전부 빚을 갚는 쪽으로 부채 축소로 이렇게 지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빚을 갚으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비가, 투자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가 점점 찌그러지면서 디플레이션으로 이렇게 몰려갔죠. 지금도 그런 상태입니다. 미국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2008년에 겪고 난 이후에 다 놀래버렸습니다. 야, 우리 미국이 이리 될 줄 몰랐다. 길바닥에 쫓겨나는 사람이 수백만이다. 전부 충격받았죠. 전부 이거 모기지라는 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집을 사서 집을 팔던, 과거에 미국에 있지 않던 그런 행태들에 익숙해지면서 내몰리다가 전부 정신 차렸습니다. 무조건 빚 갚아야 되겠다. 지금 유럽도 그렇습니다. 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봐도 우리나라는 88.4%고요.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일본이 참고로요, 과거에 버블을 겪고 난 다음에 얼마나 줄였으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5.9%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주도 성장이 한계에 다르니까 정부부터 나서서 내수 부양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소비를 유도하면서 또 부동산에 오로지 경기 부양의 역할을 맡기면서 초이노미스가 그랬지 않습니까? 돈 빌려가서 집 사라고 얼마나 부채질을 넣습니까? 가계부채가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산 가격 조정으로 부채 증가가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인가?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전혀 안 올랐죠. 일부 내려가고 있었죠. 요즘 뭐 부동산 과열이나 경기, 이것도 또 한마디로 시중의 꾼들의 장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오르지 않으니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산 돈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물린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생겨나고 또 그 후유증으로 렌트 푸어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행 빚 때문에 한마디로 소비가 더 이렇게 주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정부에요, 이 가계부채 대책 속에 한마디로 분양권 전매 제한, 즉 분양권을 남한테 파는 것을 못 팔게 한다든지, 그래서 실수요자만 집을 사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은 빠져 있었어요.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강남이나 일부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미흡하고요. 오히려 이 인기 지역은 계속해서 돈이 유입되는 양극화 현상이 날 거라는 거죠. 즉, 잘 나가는 이 부동산 지역 몇 개만은 은행에서 무조건 저리로 돈 빌려서 집을 사서 거기에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투자가 유행할 거라는 거죠. 자, 일각에서는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이 정부의 이번에 가계부채 대책이 부채를 줄이는 대책이 아니라 집값을 갖다가 높이려는 대책이다라는 부분이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어제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 이 기사 속에 밑에 댓글 붙어 있는 걸 정부 관계자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국민들이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집값 부양 대책이라고 인식을 하는지. 정부는요, 길을 막고 대기업 건설회사들 돈 벌어주는데 몰두하고 한국 사회 상류층의 부동산 파티에 부채질하고 있는 겁니까? 자, 죽어봐야 지옥을 안다라는 말을 정부가 지금 그 길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겁니까?